뚱뚱한 주모가 국솥에서 국자를 내려놓고는 한숨을 내리쉬었습니다. 색시가 도망을 쳤지 뭐예요. 그래서 불도 꺼졌고 국거리도 없어서 이제 막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주모는 색시를 잡아다 주면 현금으로 딱 10,000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색시의 이름은 백화로 외눈 쌍꺼풀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뚱뚱보 주모는 그동안 백화 덕분에 수월찮게 재미를 본 모양입니다. 군인들이 백화라면 군화까지 팔아서라도 술을 마실 정도였다고 하니 백화 없이는 뚱뚱한 주모가 선술집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반반했던 백화 하나가 아가씨의 서너 몫은 했는지 뚱뚱한 여자는 내내 빈정대다가 욕을 하며 백화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한 귀로 흘리며 정씨와 영달은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씨와 영달은 길 위에서 만나 담뱃불을 빌리다가 이런저런 얘기 끝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나이 드니까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달 또한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처지라 딱히 갈 곳도 없어 처음 보는 사내지만 정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코끝이 알싸하게 추운 겨울 날씨였습니다. 정씨는 뜻밖에도 목공에 용접에 구두 수선까지 꽤나 할 줄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야, 되게 많네. 정말 든든하시겠구만. 10년이 넘었다니까. 그래도 그런 걸 어디서 배웁니까? 다 좋은 데서 가르치고 내보내는 집이 있지. 나도 그런 데 들어갔으면 좋겠네. 영달이 말하자 사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가 말하는 집, 큰 집은 바로 교도소를 이루는 것이었지요. 갈 곳이 없는 영달은 정씨를 따라 삼포로 가기로 했습니다. 정씨의 고향인 삼포는 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 대략 10집 정도가 사는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고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곳이었지요. 삼포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두 사람은 추위를 뚫고 읍내에 있는 주점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뚱뚱보 주모에게서 백화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국밥을 먹은 두 사람은 일어나서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쩌면요, 머리는 길고 22쯤 된 외눈 쌍꺼풀의 백화를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저것 좀 보슈. 뭘 말려? 저쪽 소나무 아래. 하얀 눈이 쌓인 소나무 아래 여자 하나가 붉은 코트 자락을 위로 쳐들고 쭈그린 꼴이 아마도 소변이 급해서 외진 곳을 찾은 모양입니다. 두 사람이 보는 것을 눈치챈 여자가 어머머? 뭘 보고 지랄이야? 라고 투덜거렸고 영달도 낄낄거렸습니다. 왜 눈 쌍꺼풀인데 그래? 어쩐지 예감이 이상하더라니.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어딘가 불안했는지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주춤거렸고 영달이가 말을 건넸습니다. 잘 만났는데 백화 아가씨? 참샘에서 뺑소니 치는 길이구만. 무슨 상관이야? 내 발로 내가 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댁을 만나면 잡아다 달래던데? 치, 잡아가 보시지? 티격태격 하다가 세 사람은 나란히 눈 쌓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영달은 백화를 잡지 않았고 백화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백화는 저기 남쪽에 있는 집을 떠난 지 3년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백화는 이제 겨우 22살이었지만 18에 가출해서 쓰리게 당한 일이 많았기 때문인지 30이 넘은 여자처럼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관록이 붙은 갈보, 즉 몸 파는 여자였습니다. 백화는 소매가 해진 헌 코트에다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었고 낡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온갖 술집을 전전한 탓에 입담도 걸걸하여 험한 공사판을 전전했던 영달과 정씨가 감당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화는 자꾸 말이 많아졌습니다. 군대 감옥 앞에서 8명의 군인 죄수들을 뒷바라지했던 화류계 연애 이야기도 서슴없이 꺼냈습니다. 죄수들을 뒷바라지하다가 음식을 장만해서 면회실로 남자를 만나러 간 이야기며 이등병 계급장을 단 남자들이 출소 후 백화를 만나러 와서 하룻밤을 자고 떠난 이야기를 멍청스럽게 틀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둑해졌고 백화는 어두운 눈길을 걷다가 눈 덮인 고랑에 발이 빠졌습니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습니다. 무겁죠? 영달의 등에 엎인 백화가 물었습니다.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습니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술집을 전전했던 터라 아마도 쇠약해진 탓이거니 생각했습니다. 영달은 가벼운 백화를 업고 걸어가자니 한때 좋아 지냈던 옥자 생각이 나서 괜히 눈시울이 화끈했습니다. 어깨가 참 넓으시네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영달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엎혀있던 백화도 그녀를 업고 걷는 영달의 마음에도 따뜻한 그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끼리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고달픈 삶에 대한 동질감이 그들 사이에 흘렀을까요? 그 곁에서 정씨는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시쯤에 김천읍내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헝청대고 있었습니다. 전월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인데 여비는 있어?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정씨가 묻자 백화가 대답했습니다. 예비조차 없이 군용차를 얻어 타고 고향까지 갈 모양입니다. 3사람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팥 시루떡을 사서 먹었습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어 영달에게 내밀었습니다.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3사람은 해지는 한겨울의 빈장터에 앉아서 그렇게 요기를 때우고 대합실로 걸어갔습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백화의 제안에 정씨도 영달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대합실에서 정씨는 영달을 데리고 구석진 곳으로 갔습니다. 너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정씨의 제안에 그러나 영달은 시무룩해져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정착할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영달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내 백화를 위해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 달걀을 샀습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백화는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기가 내 고향이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자 백화도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를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습니다. 대합실 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기차는 연착이었습니다. 영달은 정씨를 따라 산포에 갈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물었습니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피로만 더욱 쌓였습니다.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이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시골 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확 변해가는 판인데. 백화를 떠나보낸 영달은 아쉬움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백화가 떠난 빈자리를 그렇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정씨 옆에 있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위의 배낭을 눈여겨보더니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 일들 가슈?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산포라고 아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산포에서요? 그 어디 공사 불릴 때가 됩니까? 고작 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오호,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마루, 그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정씨는 어느 결에 갈 곳이 없는 영달과 같은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드픽션, 즉 여로소설이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1973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개발에 밀려 고향을 상실한 뜨내기 인생의 애환을 다룬 이 작품은 난수오공에서 그랬듯 1970년대의 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제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 우리나라가 근대 공업국으로 위치를 확고하게 다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도시건 고향이건 많은 정신적인 유산이 상실되고 그 위에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교도소에서 목공, 용접, 구두수선 등 여러 기술을 배웠으나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정씨와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영달, 그리고 어린 나이에 여러 술집을 전전하여 조로 현상을 보이는 백화는 인생의 밑바닥을 유랑하는 서민들입니다. 영달과 정씨는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생겨난 농촌 출신의 전형적인 막노동자이고 백화 역시 농촌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술집으로 팔려간 하층민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서로 의지하고 등을 내어주며 춥고 험난한 길을 걸어갑니다. 이를
평론가 김윤식 선생은 민중의 튼튼한 연대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뚱뚱한 술집 주인이 백화를 잡아다 주면 10,000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영달은 백화에게 등을 내어주고 비상금으로 차표와 빵을 사서 주며 귀향을 돕습니다. 그리고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가려 하던 중 기차역 대합실에서 삼포는 이미 개발이 진행돼 고향에 가도 예전의 그 고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갈 곳을 잃은 정씨는 영달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 속의 삼포는 실제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마음의 고향인 셈이죠. 김승옥 소설 무진기행 속의 무진과 곽재구 시인의 사평역에서의 사평역 그리고 삼포는 실제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상향 혹은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세 곳은 모두 시대의 아픔과 동경을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지식인들이 도피하고자 했던 무진, 1970년대 상실한 고향의 상징이 된 삼포, 그리고 1980년대 모래알처럼 평등한 세상을 꿈꾸던 사평은 동시대인의 이상향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3년 우리가 그리는 이상향은 어떤 곳일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